김현정의 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춥다 못해서 추위가 뉴스가 되는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5도,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20도 아래로 머물면서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냥 춥기만 한 게 아니고요. 제주도는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되면서 발이 묶인 2,500여 명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제주공항 연결을 해보죠. 그런가 하면 혹하니 무색하게 뜨거운 논란이 붙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각국에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어제 나오면서 하루 종일 큰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폐쇄 방침은 확정 아니다.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혼란이 상당하죠. 잠시 후에 이 부분도 인터뷰해보죠. 올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날씨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아침 영하 16도 최강 한파입니다. 지금 15도도 넘었어요? 16도입니까? 오늘 아침 서울 체감의 온도가 영하 16도까지 내려갔는데요. 그리고 철원과 대관령은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다고 하고요. 예.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추위로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고요. 낮에도 서울 영하 5도 등 영하권을 벗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낮에도? 네. 또 제주를 비롯해서요. 호남 일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이네요. 예. 뭐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맹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 단단히 무장하시고 잘 버텨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추우면은 뭐 단단히 무장하고 버티면 된다지만 지금 제주는 폭설에 강풍까지 불면서 아예 공항이 마비가 됐어요. 네. 쌓인 눈으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어제 결항된 항공편만 220편이거든요. 어제 오전 8시부터 결항이 됐으니까 한 24시간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발이 묶인 승객 2,500명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야 했고요. 공항이 말 그대로 북새통이 됐죠. 예. 이에 따라서 제주공항은 지원 체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려서 체류객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6시 반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가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체크해 보니까 이것도 안 됐답니다. 네. 예. 2부에서 상황은 더 전해드리고 그 현장도 좀 연결해 보고요. 제주지사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속도내는 다스 수사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걸 묻는 검찰 수사인데 어제 다스 본사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예. 대상이요.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 그리고 관련자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도 포함이 됐죠.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서 참고인들의 진술과 대조 작업을 벌일 예정이고요. 예. 이를 통해서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 원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앞서서 민변 등이 지난달 7일에 다스 실소유주가 비자금 120억 원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이번 검찰 수사.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국민적 물음에 답을 내줄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가상화폐 밝혔습니다.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투자자들은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서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예. 가상화폐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이 어제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언급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비트코인은 30%가 급락을 했고 다른 가상화폐들도 20-30% 급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 이런 성명을 다시 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요, 법무부 측과 반발하는 이용자 측 두 인터뷰를 준비를 해놨었는데, 어젯밤 아직은 인터뷰에 나올 수가 없겠다. 내부 조율이 좀 더 필요하다는 법무부 측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폐쇄 정책에 반발하는 이용자 입장부터 듣기로 하죠. 법무부 인터뷰는 차후에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강력 규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낸 변호사세요.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들 하루 거래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박상기 장관님께서 10년 간담회 한 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가격 변동이 있었던 걸 보면 국내의 거래량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큰 시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까지도 책임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그 정도죠. 하루 거래량 수조 원, 투자자도 대략 300만 명. 정확한 통계가 지금 잡힌 건 없습니다만 수조 원이 거래되고 300만 명 정도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사실 어제 같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박상기 장관님께서는 애초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암호화폐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관 업무도 아니고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부 장관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아직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나 잘해라, 여기 신경 쓰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오고 갔어요? 예, 상당히 지금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이다, 폐쇄 반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를 떠나서 폐쇄가 된다는 것이 이미 불가능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금융위원장도 어제 같은 말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경제부에 넘기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다.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의 얘기는 이것은 과하다. 법무부 소관도 아니고 이 폐쇄는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오늘 법무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법무부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규제를 추진하는 데는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더 심한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330만 명이 수십조 원대의 피해를 보게 된다. 국가 전체에 끼치는 충격파로 따지자면은 도박게임 바다 이야기가 줬던 충격의 10배도 넘을 거다. 이게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 정부가 뒷짐지고 있으란 말인가? 이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따르면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죠. 판돈을 걸고 우연적인 사건에 따라서 걸려진 재물에 대한 최종적인 보유자가 정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적정한 가격에 다시 매각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박이라는 범죄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볼 때 이건 도박이라고 일단 할 수가 없다. 근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도박장처럼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논리가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 폐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분들, 특히 법학자들 중에도 이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조금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법정 화폐를 주고 거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행 주체가 없고 전자방식으로 운영하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일단 아니다. 화폐가 통화로 인정이 되려면 통화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널리 이용되면서 금융기능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되고 그다음에 주식처럼 어떤 기업의 가치, 실질적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급등락 현상은 필연적이다. 하루에도 30%, 40%가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어떤 실물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게 이게 도박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법학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도 있던데요. 누구도 심지어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찬성하시는 분들조차도 정부에서 말하는 가상화폐가
화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고요. 그렇죠. 그 체계, 전체 체계 자체는 굉장히 큰 경제적 가치가 있고요. 그 체계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체계에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게 기술 운영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하게 하고 이 코인 거래를 운용하게 하는 시스템이지, 그거 자체에 지금 그 가치에 투자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는? 그 개개 코인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본다 이런 의미군요. 예, 아무런 경제적 가치에 관련된 어떤 기초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부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가상화폐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으면 종류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우리는 뭐 비트코인만 보통 알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니 뭐니 굉장히 많은데 누구나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종류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이 발행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신용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 게다가 이걸 보증하는 어떤 기관도 없다. 뭐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도 없기 때문에 한번 폭락이 시작되면 이게 어디까지 폭락할지 끝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걸 그럼 정부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라고 놔둘 수 있는가? 그 후에 벌어지는 사회적인 피해들, 그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 많은 피해자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도 그것을 화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폐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떨어지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한다. 규제의 지금 명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가격 변동성은 있죠. 예, 가격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상품성이 부정된다거나 거래의 대상성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 폭락을 해서 누가 손해 봤습니까? 지금 뭐 피해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가격 변동성 때문이지. 그 박상기 장관께서 어제 말했던 바다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이나 기타 다른 변동성 있는 상품 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변동성 있는 이런 주식시장의 상품들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폭락이 벌어지지 않고 30%에 대해서 뭐 끊어지지만 지금 이것은 규제가 따로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손해본 사람이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바로 사실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정부께서는요. 지금 좀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폐쇄를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고 되지도 않은 겁니다. 바로 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제, 내시는 정부안을 통한 입법을 추진해서 규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폐쇄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어제 10만 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걸 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조금만 짧게요, 변호사님. 예, 이거 지금 뭐 폐쇄에 대한 반대로 그런 청원 의견이 올라왔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건 동의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격하게 폐쇄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적절한 규제란 건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자, 그거는 뭐 저의 개인 의견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이제 헌법 정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고요. 뭐 긴급 대책, 정부 대책, 뭐 박상기 장관님의 신년 기자간담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지를 얘기하고 폐쇄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섬세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 선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동폭을 제한한다든지 거래소가 지금 현재 시간을 24시간 운영이 되죠. 24시간을 운영하면서 때때로 충분한 공제 없이 서버를
점검한다고 거래를 중단시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설비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약관상의 불공정한 내용들 그런 걸 규제해달라. 규제를 해서 일반 투자자를 섬세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단순히 규제 마인드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뭐 최근에 흔히 인구에 회자되는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암호화폐 기술에 관련된 공학적인 연구나 인문사회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지원하는 기구 설치 등에 관한 내용도 빨리 이제 각계 전문가를 모아서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분이세요. 정희찬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해보셨어요? 뭘요? 이거요. 가상화폐 투자. 전 대출 갚느라고 힘들어가지고요.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안 해보셨고 주변에 네.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300만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10배 벌었다는 사람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투자하고 직장인들 우울증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상황인데 오늘 법무부가 인터뷰 약속을 했다가 이걸 취소하는 바람에 제가 법무부 입장에서 반론을 하다 보니까 저는 폐쇄하는 입장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법무부의 반론을 전해드렸다는 거 요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법무부 입장 인터뷰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하고 일단 우리 행간 가죠.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는 인물이 있죠. 이 바로 장하성 정책실장인데요. 이 장 실장이 어제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조만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해고된 경비원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청와대 왕 실장의 현장 정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고려대라고 그러면 장 실장이 교수로 재직했던 그 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영대학장까지 지냈는데요. 오래간만에 학교를 차렸을 텐데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이 청소 노동자와 대학 측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만난 겁니다. 이 지난달 청소 노동자 10명이 퇴직을 했는데 대학 측이 그 자리를 다른 청소 노동자로 채운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시간제 일자리 일종의 알바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노조에 통보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 걸 예고를 미리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노조 측은 보고 있고요. 일주일 넘게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장 실장이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학교 측 관계자를 만나서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학교 측이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명의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네, 그렇죠. 말하자면 상징적인 장소로 여기를 택해간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려대를 직접 방문해서 청소 노동자 목소리를 들은 왕 실장,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문재인 대통령 대신이다입니다. 대신 간 거예요? 네.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장에 비유하면 내근직이거든요. 그렇죠. 직장에서 직위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기획 전략 담당 전무 정도? 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만들고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청와대 밖을 벗어날 기회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이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장 실장이 외근을 나갔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실린 거라는 겁니다. 지난 8일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파트 경비원, 청소 업무 종사자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지 않도록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실장은 이 청와대 최저임금 성이 왕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장하성 실장.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단장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실장의 현장 행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고대 청소노동자들을 만난 장하성 정책실장의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장하성은 제이노믹스의 설계자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또 어제 고려대 방문요. 모양상으로만 보면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이노믹스 설계자라는 거하고 고려대 방문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려대를 방문한 이유, 예. 바로 장하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바로 당사자라는 겁니다. 뭐 왜 분노해야 하는가 이런 책을 써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예. 문 대통령이 이런 점을 높이 사서 대선 직전에 안철수 캠프에 몰다왔던 장 실장을 스카우트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정책 설계를 맡기고 지금까지도 지금 일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제이노믹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이노믹스의 핵심이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예.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소득주도 성장도 안 되고 일자리 확대 모두 무너지게 되고 제이노믹스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장 실장의 현장 행보는 제이노믹스의 설계자로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예.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여론몰이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보수신문하고 경제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럼요. 네.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를 부각하는 기사들이 연일 기획기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예. 네. 뭐 동네 물가가 뛰고 일자리가 줄고 있다. 뭐 해고가 늘고 있다. 이런 심리적 불안감을 사실 부추기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더 부추겨지고 있는 면도 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올 1월이요. 올 1월 보름밖에 안 지났어요. 예. 아직 월급도 안 줄 정도의 시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회에 언론사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현장의 아우성,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소개해달라.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그쪽에 전화를 해서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더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사람들만 막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입장에 따라서 수용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기업주나 상공인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일부의 부작용을 전체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일부의 부작용으로 끝날지 부작용이 더 커질지 아니면 일부 부작용이 초기에 조금 나타나다가 수그러들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네. 너무 부작용이 큰 것처럼 부풀려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 현상을 우려하시는 거죠. 청와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옆에서도 뭐 음식 가격 올렸는데 나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최저임금 올려서 임금 조금 더 줘야 되는 상황인데 나도 뭔가 앞장서가지고 미리미리 좀 우리 직원들 자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직접 챙기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진심도 전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너무 부추기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는 좀 끊고 가겠다. 동요하지 마시라 이런 사인을 주는 거군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서 그래서 현장 점검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저께 밤부터 슬슬 비행기가 결항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오전 8시 33분부터는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이 8시 3분이니까 24시간째 지금 그 상태인 겁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제주도에 발이 묶여 있고요. 숙소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공항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러는데 그런 승객만 2,5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항공기 결항으로 공항에서 노숙하고 계신 분 한 분 연결해보죠. 윤란희 씨입니다. 윤란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란희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항에 얼마나 오래 계시는 겁니까? 제가 6시 30분 비행기 탑승이었는데요. 저희가 11시 반에 결항 소식을 받고요. 예. 지금까지 있으니까 몇 시간인가요? 그럼 한 계속 이러고 있네요. 15시간 계셨단 거네요, 공항에서? 네네. 그러니까 6시 반부터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저희가 이제 막 공항에서 있다가 9시 반에 저희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부터 2시간 30분까지는 또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다가 비행기를 탄 이유는 뜰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 타고 대기하고 계셨군요. 그렇죠. 그 비행기 안에서 또 이제 3시간을 또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제 자정쯤 돼가지고 이제 결항 통보가 이제 딱 됐고 취소됐다고 이제 해서 뭐 아무 조치 없이 저희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대합실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한 2,500명 계신다면서요? 어제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공항에서는 매트리스하고 독토를 나눠줬는데요. 그거 이제 하느라고 또 줄이 엄청나게 길어서 배급받느냐고.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또 서로 따뜻한 곳에 이제 또 위치하시려고 이제 하셨고. 왜냐하면 이제 1층은 추운데 2, 3층은 이제 난방이 나서 따뜻하거든요. 2, 3층에 이제 자리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에서 구석에서 이제 자리를 펴고 잤죠. 이제 5시 반에 또 이제 다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5시 반부터 한 3시간 누워 있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계속 그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되니까 5시 반이 기상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5시 반에 이제 매트리스 그거 깔아야지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리를 또 하고 막 해서 일어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다 정리하고 앉아서 이제 좌석 있는 데서 앉아서 있어요. 지금 거의 난민 대피소 같은 상황을 지금 연상케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드세요, 윤란희 씨? 추운 거죠. 추운 몇 층 자리 차지하셨어요? 저희는 1층에 있었습니다. 1층, 2, 3층으로 못 가셨군요. 네네, 제가 좀 늦게 자정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항 취소된 분들이 먼저 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늦게 도착하게 됐죠. 추위, 자는 둥 마는 둥 한 3시간 그렇게 눈 붙이셨다는 얘기. 지금 제일 힘든 건 추위라고 하셨고,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좀 그러네요. 미리 공항에 오지 말아라 이런 연락을 받을 수는 없었는가, 공항 도착하기 전에. 그 전에 다른 항공사 계속 지연 그 다음에 결항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계속,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비행기 항공사께서도 근데 이걸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셨던 거겠어요. 근데 이제 기상이 계속 이 제주도 날씨가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햇빛이 떴다가 그냥 안 떴다가, 그 다음에 비바람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눈이 내리다 안 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측 못하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기약 없이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은데,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공항에서 밤을 지샌 분이세요. 시민 윤란희 씨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날 텐데요. 사실은 원희룡 지사한테 그 바른정당 탈당 문제, 정치 문제 인터뷰를 하려고 섭외를 해두었는데 이런 상황이 겹쳤습니다. 터져버려서 이분한테 질문거리가 많아졌네요. 만나보죠.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지금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완전히 폐쇄가 되면서 무더기 결항 사태, 2,500명이 공항에서 노숙.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차원에서는? 우선 아침 새벽에 3시부터 제설 작업을 다 해가지고요. 활주로는 현재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온 비행기가 7시에 한 대 도착했는데. 착륙은 했어요? 그러니까 착륙 도착은 했어요? 도착했는데 다시 좀 결항이 되다가 지금 8시 좀 넘어서는 지금 출발 도착들이 지연은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요. 지금 조금씩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착륙한 것만 한 대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륙도 8시부터는 시작이 된 거군요. 8시 조금 지났어요.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이제 곧 시작. 왜냐하면요. 아까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비행기 뜰 시간에 맞춰서 공항 오라 그래야지.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를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아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눈이 한 30분 폭설이 내리다가 갑자기 햇볕이 나면서 개요. 또 쨍해요. 그러면 그때 비행기들이 빨리빨리 이륙을 해야 됩니다. 착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손님들이 탑승 수속하고 비행기에 타서 대기하는 시간까지는 최소한 1시간 가까이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날씨가 불규칙하니까 대기했다가
한 대라도 더 띄우게 하기 위해서 이건 좀 불가피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몇 시간 동안 못 뜨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예. 저희들이 인근 숙소로 또 안내하면서 2시간 전에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때 나오십시오.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있는데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엔 너무 날씨가 왔다 갔다 했고 또 적체된 예.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날씨가 좋아지면 바로 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예.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예. 저희 우리 그 도청이나 관련 기관들이 전부 공항에 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 공항 그 관제탑이나 그 항공청에서도 예. 참 미안해하면서도 이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많으신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이걸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포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충분히 어떻게 다 배급이 됐나요? 예, 그것은 우리 2년 전에는 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그 후에 매뉴얼에 따라서 예. 이 정해진 대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제주 상황이 워낙 지금 비상 상태라서 저희가 원래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진 않습니다만, 마음 편하진 않습니다만 뭐 예정을 했던 바니까요. 지사님, 정치 질문도 청취자들께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김세현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탈당이 예고됐던 이학재 의원은 어제 심사숙고 끝에 바른정당에 남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남경필 지사 탈당 보는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남경필 지사는 원래 많은 대화도 하고 고민도 같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거라는 것은 미리 듣고도 있었고요. 예상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고민이 조금 더 깊습니다. 남지사보다. 네. 어떤 왜냐하면요. 새누리당을 나왔을 때는 정말 박근혜 정권의 최소한의 상식도 없고 몰렴치한 그런 점에 대해서 소위 보수라는 이 정치 세력이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 싶어서 나온 건데.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들어갔을 땐 그게 그럼 되는 거냐? 물론 내가 들어가서 만들겠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국민들이 받은 상처나 한국당의 현재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복당하는 것, 지금이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않는 것 같다는 현재 판단. 한국당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제대로 온 국민들이 어떤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제대로 온 견제 역할,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죠. 한참 멀었다. 그럼 일단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 복당은 그럼 사실 지금으로선 고려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복당을 한다면 어떠한 힘과 내용을 가지고 당을 바꿔나갈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 생각과 방안들이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것, 그걸 위해 그것 때문에 나왔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복당 아니다. 그러면 복당 아니지만 탈당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은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 통합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지금 거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겠죠. 바른정당이 참 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제 탈당을 해서 나왔는데 그 후에 많이 좀 어려워졌죠. 그렇죠. 세력도 많이 위축이 됐고 그리고 과연 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 정치 세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놓쳐왔잖아요. 물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비에 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여러 가지 그동안
정치의 과정이나 예. 사실은 추구했던 바들이 공통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도 많은데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공통점이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구성원들 간의 공유와 국민들에게 그 중심을 뚜렷이해서 보여주는 게 됐는지 통합에 과연 그 중심의 깃발이 분명한지에 대해서 예. 저도 그 부분이 분명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분명치 않다. 통합의 명분이 분명치 않다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합치고 보자라는 예. 무조건적인 그 통합주의라면 예. 그것도 또 하나의 정치 공학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고요. 정치 공학적인 움직임만 가지고는 이 다가오는 정치 일정의 그 폭풍우들을 헤쳐나갈 지속성과 확장성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 지사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통합 찬성하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그걸 가지고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 지사님 의견, 이 통합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지금 적절한 방법, 적당한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그냥 바른정당에서 탈당 안 하고 계시면 그 통합으로 어쨌든 가는 거거든요. 탈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신 거네요. 지금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그 통합이 일부 그 분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귀착이 될지를 보고요.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우리 정치적인 동지들 그리고 많은 지지자분들과 폭넓고 깊은 논의들을 해서 왜냐하면 이번 하나의 선택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원 지사님 탈당은 아직 뭐 결심한 상황은 아니다. 상황을 보겠다 말씀하셨지만 상황을 본다는 것보다도요. 그 우리 사실은 함께 해왔던 분들도 고민도 많고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생각들이 갈려있기도 합니다. 충분히 의논을 하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까? 탈당한다 해도 설사 탈당을 한다 해도 한국당 복당은 아니다. 이건 분명합니까? 지금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유불리에 따른 이 당을 오가는 것은 그런 무게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란 입장은 분명하시네요. 설사 탈당해도 그럼 나는 무소속 지대에 있는 것이지 복당, 즉 남지사나 김세연 의원의 길을 가지는 않겠다는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 지사님, 제주도 고민의 핵심은요.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가가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중심을 잡으려면 야당의 견제가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 과거를 반성하고 버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근본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 속에서 구체적인 누구랑 손잡고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제주 상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이다. 던지는 화두마다 화제가 되는 분이죠. 우리 시대의 사상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이번에는 교육에 대한 철학을 담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이 도올의 교육 입국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들 하시죠?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도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소망부터 좀 여쭤야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계사에 주역이 된 것 같은 느낌. 뭐냐면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 민족이 주도해가고 있다라는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도를 해나간다고요? 네네. 여태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남북 분열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사태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남한테 이끌려가는 식으로만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야말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가지고 미국보다도 우리가 앞서 달려가는데 뭐 트럼프가 지금 끼어들고 싶어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남북회담 열리고 뭐 이러는 상황 보면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느껴지고 있죠. 트럼프도 남북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갈망한다면 견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런 정치적 감각은 최소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는 북미 대화도 원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했더라고요. 그제. 그렇죠. 그리고 그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로운 세계 시민으로서 공적인 장으로 끌어내는데 전 인류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결국 핵심은 우리 민족 스스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동력은 지난해 우리가 가슴에 품었던 촛불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적에 올해야말로 우리 전 국민이 이 촛불의 힘을 다시 한번 이어갈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힘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번에는 북한과의 관계,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끔 하는 이쪽으로 쏟자 이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 패러다임을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세계사적인 장의 전환의 특별한 계기가 바로 남북 문제고 평창올림픽이고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새해 소망만 해도 이게 이야기가 워낙 커가지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일단 교육에 대한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네. 도울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뭘까? 교육과는 뭘까? 제가 인터뷰 여러 번 했는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교육 얘기는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육 철학은 뭡니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입국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공교육에 대한 공적인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큰 차원의 교육이군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걸 착각해서 공교육의 대전제 같은 것은 접어놓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발현시켜줘야 된다든가 그들의 뭐 체험을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지금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시민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런데 이 민주사회의 시민의 원리가 창의력, 자유 지금 그게 아니라 성숙한 인간들의 협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성숙한 인간들의 협동.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이 자유분방함, 개성 이런 걸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서 그 협동이라는 부분, 성숙한 시민, 민주사회로 가는 그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것을 그냥 풀어만 주면은 그게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자체를 다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을 포기하면서 뭐냐면 제도가 잘못됐다고 제도만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고교 교육에 있어서 그것도 대학처럼 뭐 선택 과목으로 가겠다. 고교 학점제라는 거.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지금까지 주입식으로 한 줄로 똑같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교육시키지 않았느냐. 아이들의 개성 존중해주고 고교 학점제라 그래서 대학처럼 골라서 이 강의 저 강의 들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제도거든요. 미국에서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문법을 가르치는 시기예요.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문법을 가르쳐야 되는 시기인데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공교육 교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교실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르쳐야 될 걸 못 가르치고 있다 지금. 지금 교실이라는 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들과의 공적인 장이에요. 공적인 장에서 자기가 있는 시간 동안은 그들과 협동하고 선생님과 협동해 가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피교육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애들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저는 좀 놀란 것이 도월 선생님은 사실은 굉장히 프리한 교육을 외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지금보다 엄격해져야 된다. 교실이 어떤 좀 원칙하에 다시 바로 서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체벌 절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조장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체벌을 해서 권위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닐 텐데. 체벌이라는 문제도 예. 교사의 교육 방식에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일부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예. 애를 때린다든가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폭력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해초리 같은 사랑의 해초리. 우리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인문주의 교육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조선조로부터 내려온 서당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훨씬 지금 내가 보기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당 교육에도 못 미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 선생님 말씀 조금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유, 개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서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훈육의 원칙 같은 것, 규율이 무너진 교실. 그러면서 공교육 전체가 지금 무너져버린. 그래서 그곳에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배운 채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건 아니냐.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선생님, 그동안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다 해가지고 대학 입시 방식이 많이 변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이 학생의 경험, 잠재력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써오라 그러고 이 학생이 동아리는 뭘 했는지도 보고 봉사활동 뭘 했는지 무슨 대회는 나가봤는지 이런 걸 다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 미국식 방법이죠. 이게 지금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교에서의 성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교사들이 아주 성실하게 그런 레포트를 써줄 수 있고 본인들도 그러한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취지가 좋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선생님의 그 가르치는 방식의 기본이 뭐냐면 렉처예요. 렉처. 강의. 강의죠.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 중심이면 꼴보수고 그건 뭐 세미나식으로 하고 체험학습으로 해도 현장학습으로 간다. 그러면서 빙빙 놀고 다니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민주시민사회의 그 기본적인 원리, 이 내가 주장하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만을 다 해서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현실에는 이게 사실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조 자료를 가지고 왜 주객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흔들고 앉았냐 이런. 보조 자료 동아리 활동이니 스펙이니 뭐 경험이니 이런 걸 가지고 대학 입시를 결정짓는 이 방식 지금 주객이 바뀐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과목을 한다는 것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주제가 세분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학생들의 지식의 폭이 점점 협소해집니다. 오히려 고교 학점제 같은 거 하면. 그러면서 또 교사들의 전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대혼란이 오고.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선생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절대 성공 안 했어요. 미국이래 공교육이라는 건 지금 최하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델로 가고 있는 게 미국식이거든요. 이 대학 입시도 학종이라고 그래서 이 수시 모델이 미국식인데 이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미국 교육이라는 게 전부 퍼블릭 스쿨 가면 마약하고 술 먹고 공립학교 가면 다 무너졌어요. 공교육이. 싼 돈 주고 좀 프라이빗 스쿨 보내는 거예요. 사립학교를 그래서 가는 거다. 그렇죠. 공교육이 지금 무너져가는 미국인데 그 미국의 모델을 보고 우리가 오히려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고 현실과 괴리된 채 뭐 찬반 논란이 일고 지금 이 상황이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현실은 거죠. 미국의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교육이라는 건 이미 파산이 선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문주의의 이 찬란한 몇천 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도덕이 살아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도 어른에 대한 존경이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어찌 그렇게 천박한 교육의 현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창의력이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교육을 30-40명한테 하는 획일화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도저히 살질 않는다. 이렇게 돼서 현대사회에서 도태된다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기본을 안 가르치고 창의력을 가르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고교 교육을 짜는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만드는 교육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선생이나 뭐 장관보다도 훨씬 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창의적으로 해나갈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무시하지 말란 말씀이세요. 그들에게 맡겨두세요. 기본만 가르쳐주고 여유를 주라고. 여유를 주고. 그 선생님 말씀은 창의력 키우지 말아라, 회귀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기본은 가르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걸 건너뛴 채 창의력, 개성, 자유 이것만 외치고 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국력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문법만 가르쳐 놓으면 예.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하면서 자기들이 창의력 있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럼 좀 더디 걸리긴 하겠네요. 훨씬 빠르죠, 그게. 그게 더 빨라요, 오히려?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예. 그 교사들의 헌신의 모든 조건을 박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보고 너희들은 그냥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그냥 애들 자든 뭐 하든 내버려둬라. 그러고서 뭐 체험학습 나가서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교장하고 교사들하고 앉아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만 일으키지 말자.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헌신해서 교육자로서 살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교육 체제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교육 현장이 무너진 현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식 대입 제도가 가져온 이 혼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도올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교육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 부분 참 신선하다. 혹은 나는 좀 이런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요. 도올 선생님 나오신 김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교육은 아닙니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 말입니다. 예. 워낙 외교적인 부분들 다 통찰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맺었던 것이 이게 하자가 많다는 게 드러났고요. 근데 국가 간의 합의다 보니까 이거를 파기하기도 어렵고 재협상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결국 재협상은 아니지만 파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돈 가지고 있고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있고 다만 이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버럭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아베가 평창올림픽도 안 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국가적인 시책상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문제는 해결됐어야만 합니다. 위안부 할머님, 피해 할머님들이 주장하시는 건 지금 파기거든요. 파기하고 그걸 돌려보내고 이런 것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것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명분이 더 서요. 일본의 어떤 악랄한 국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는 문제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과격한 태도를 취한다 해도 결코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거나 일본에도 양시민들이 있는데 그 양시민들이 호소해 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최소한 이게 잘못되었던 것이니까 이것은 파기되어야만 한다는 도덕적인 당위성이 있다. 그렇게 밀고 나갔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꼬일 거다. 어쨌든 이거는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잘못됐든 뭐하든 간에 전 정부가 우리나라 대표가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큰 낭패를 볼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러나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였을 거다. 밀어붙이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만약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거는 사드에서 생긴 문제보다 더 마이너한 문제죠. 그거는 어떻게든지 또다시 외교적 전략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긴 또 전 세계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 편을 들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기반 삼아서 우리 정부가 이 세계 전략을 짤 때 이제는 그냥 아시아의 조그만 뭐 페닌슐라의 어떤 로컬한 가버먼트라는 생각하지 말고 반도의 조그만 나라 전 세계의 10대 강국 중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지고 일본 당신들 잘못한 거 반성해야 되지 않아 이거 우리가 있는 줄 알면서 이거는 새로운 원칙을 세워서 나가자. 그것이 우리 한일 관계의 항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이건 우리한테 명분이 확실한 거니까 그 명분대로 밀고 갔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국정농단 사태 때 뭐 그 전부터 사실은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해 오셨어요. 네네. 지금 국정농단 재판을 전부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들 접견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더니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 나게 변호사도 선임하고 뭐 대응을 한다 그럽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숙한 인간인가.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뽑았을까. 이런 데 대한 아주 처절한 반성이 들고 인간적으로는 거의 정신박약자에 가까운 듯한 행태를 보이는 저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동정이 일죠. 왜 특히 이 재판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드셨어요? 아니 지금 모든 그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예. 불쌍하고 연민의 정이 저는 더 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근혜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거는 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도망가는 놈들인데 왜 도망가는 놈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쫓아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래서 그 항전을 하셨을까? 왜입니까? 다시는 이 시기를 돌아오지 못하게 부대를 위해서 다시는 이 땅을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매운맛을 내가 지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진 못하게. 예. 어차피 도망가지만 도망가는 사람 잡고라도 매운맛을 끝까지 보여주고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자는 심정이셨을 거다.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은 그거죠. 후대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이것을 최후의 한눈까지 다 박멸할 때까지 내가 그들에게 고통을 치러주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죄악에 그들이 얼마나 책임이 있냐는 것 갖다 역사에다 기록해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 말씀 들으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적폐청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죠. 촛불 이후 탄핵 이후에. 그런데 적폐청산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거 국가가 성장하는데 발목 잡는다. 그만 과거에 집착하고 이제는 미래를 논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피로감 같은 게 나와요. 그게 참 너무 한심한 얘기들이죠. 아직 우리는 적폐청산의 그 100이라고 그러면 1%도 못했어요. 1%도 못했다 정도로 1%도 못했어요 지금. 오늘날 박근혜의 이러한 모든 태도에 대해서도 아주 치열하게 우리는 국민들이 전부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아니 될 것이고 다시는 누구든지 정권을 잡아서 이러한 황당한 짓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처벌해야만 합니다. 정리가 되네요, 선생님. 사실은 적폐청산 뭐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미래를 얘기해야 될 거야. 과거는 이제 그만 덮어두자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거의 우리 경험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군요. 우리가 과거에서 배워야 할 게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도올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도올 김영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훈주님, 오호, 사이다 3병째입니다. 3병 드셨어요? 3692님, 윤인중님, 많은 분들이 다 촌철살인, 속이 다 시원하다 하셨고요. 5795님. 사실 이 교육관에 대해서는 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5795님은 동의를 하셨네요. 엄격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지금 너무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 오진성님은 그 반대 의견. 시대는 변하고 있고 학생들도 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따라가지 못한 그 책임도 있는 것 같다. 너무 선생님 편 드시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의 교육제도가 다 죽었는데 왜 따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네요. 조종현 님도 그렇고요. 교육체계 다 죽었는데 왜 따라갑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애들이 교실에서 잠자는 거 보면서도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탄하는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래소 폐쇄 문제에 대해서도 뜨겁게 들어오는데 일단은
폐쇄 찬성 쪽이 조금 더 많고 폐쇄보다는 규제 정도 어떻게 했느냐라는 중재안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현철 기자. 안녕하세요. 파주 많이 춥죠? 예, 지금 체감 온도가 한 21도 영하 21도 사이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파주에서 찬바람을 뚫고 오셨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Y뉴스 뭘 들어가 볼까요? 유영하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 청구를 받아들여서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젊은 변호사 10명이 진정을 냈거든요. 징계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회 차원에서 징계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 아하.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이런 게 있다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지난 그제 서울 그 변호사 10명이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거든요. 예. 어제 서울 변호사회가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을 했습니다. 서울 변호사회가 징계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는 건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변호사들이 같은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라고 진정을 내는 게 이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좀 이례적이죠.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은 드문 일입니다. 어쨌건 그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는 게 사실 관심사안이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변호사들이 보기에 같은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10명의 변호사가 낸 진정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었잖아요. 10월 16일에. 그랬죠. 그리고 나서도 수차례 접견을 했는데 이게 미스님 변호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29조 2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가 중간에 그 석방이 구속이 연장되면서 그때 다 사임했죠. 그 후에도 몇 번 가서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다. 접견했죠. 아니 국선 변호사들은 한 번도 안 만나주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만났어요? 변호사가 아닌데도? 국선 변호사 선임되기 전에 이전에. 아,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변호사법 24조 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 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 기타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시키려고 하니까 30억 원이 변호인 선임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선임료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수임 관행에 비춰볼 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계약서를 안 쓴 거죠? 계약서도 아직 선임할 때 쓰기 위한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애매하게 표현했군요. 애매하게.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관행은 아니다. 40억이나 받은 것을. 좀 그런 얘기. 세 번째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는 요런 크게 세 가지 이유고요. 따라서 10명의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행위의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이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들이 사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징계해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느 업계나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을 낸 어떤 다른 이유, 진짜 행간이랄까요? 진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징계를 낸 10명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시험 변시 출신입니다. 로스쿨 출신들입니다.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 이들은 변호사 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을 낸 이유라고 말합니다. 동료 변호사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변호사로서의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눈을 감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내부 고발 같은 겁니다. 진정에 참여한 조연삼 변호사는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징계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변호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소기의 목적이라도 거뒀으면 좋겠다. 유영아 변호사의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 내부에서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호영 변호사는 정치적으로는 유영아 변호사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변호인의 기본인 성실 의무와 불법행위 협조 금지의 원칙에 위반됐을 소지가 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칙대로 가야 하는데 네. 그게 분명히 원칙이 아닌 걸 알면서도 법조인들이 그걸 눈 감으면 되겠느냐. 그렇죠. 이 얘기. 네. 일각에서는 혹시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보려고 뭐 홍보하려고 진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 물어보셨어요? 그런 비판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견 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보려는 의도로 이런 진정을 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아무리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시선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 조현선 변호사는 저희들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사실상 없다. 주변 자기 이름이 공개되고 나서 주위에서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 근데 이름 알려지는 거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홍보되니까? 뭐 홍보를 한다 그러지만은 꼭 좋은 정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꾸짖는 선배 변호사들이 많다 그럽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잃는 게 훨씬 많다. 잃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호영 변호사는 유영아 변호사가 검찰 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도록 진정을 낸 것이다. 변호사의 불법에 대해 조사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실제로 징계 가능성은 어때요?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지만은 유영아 변호사의 경우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유영아 변호사가 30억 원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은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또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데 수임료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은 의뢰인의 몰수될 재산을 은닉하는데 협조한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가 된다. 이래도 징계 사유고 저래도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 사유, 저래도 징계 사유. 대한변협의 핵심 관계자는 유영아 변호사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 30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하면은 세금을 아무리 못해도 40%인 12억. 그러니까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뗀다면서요. 또 부가세도 10%. 그러니까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수임료라고 하면 그렇게 내야 된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선계를 내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품위유지 위반이 되고. 그렇게 되네. 이러나 저러나. 예, 박찬훈 교수는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 피고인의 돈을 선임료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서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권유선 기자, 저는 이제 그것도 궁금하지만 변호사가 왜 변호사를 진정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30억에 10억, 그러니까 수표 30억, 현금 10억 해서 40억이라는 큰 돈을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유영아 변호사한테 맡겼을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걸 전부 다 수임료라고 보기엔 너무 크잖아요. 사실 자기 재산이잖아요. 혹은 수임료로 쓰라고 하더라도 다른 믿을 만한 다른 뭐 친척이든 누구한테 맡겼다가 그걸 수임료로 건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턱하니 바로 유영아 변호사한테 맡겼단 말입니다. 무슨 관계일까? 어느 정도 신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요 돈 자체가 수임료가 아니라 돈을 맡긴 재산 관리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 최순실과의 선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유영아가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죠. 왜 박지만도 박근영도 아닌 유영아인지는 박근혜와 유영아만 알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답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렇지만 믿을 곳이 유영아밖에 없다는 것이고 최순실의 역할을 유영아 변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운명 공동체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두 사람이 무슨 뭐 다른 관계도 아닌데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믿을 만한 곳이 유영아밖에 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유영아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 권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사진으로만 남는 여행이 아닌 마음속에 남는 여행을 위해 여행이 끝나도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